지금은 수평 관계라 그래요. 근데 뭐잖아 뒤바뀔 거라고. 이게 역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내가 쓴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기 전에 한국을 주저앉히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이가 좋은 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절대 복종을 하면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수가 없겠죠. 연관한 건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미국한테 대들 때도 많고요. 그게 아니다고 박박 우기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현재 야당이 정권 잡았을 때도 미국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오히려 중국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거는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치르고 나서 미 군정을 거치면서 구조적으로 미국과 거의 어떻게 보면 한 몸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위대,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철학적으로 요시다 노선, 요시다 독트린 그러면서 안보는 미국에게 맡기고 경제에만 올인한다. 이게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일본 외교에 있어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하나의 독트린으로 얘기가 회자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까 일본의 우경화 이런 얘기 했는데 아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막 완전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걸 없애는 게 자기의 정치의 존재 이유라까지 했어요. 요시다 독트린을 끌어뭉개는 게. 근데 결국 그걸 제대로 못했죠.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위대가 미군하고의 그 어떤 뭐랄까 이런 게 강해요. 미국의 훈련에 같이 하고 또 거기에서 미국을 헬프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법적으로도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일본이 특별히 자위대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항상 뭔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크게 화를 내고 뭘 하면은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안보 문제가 국가의 그건 기관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일본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자위대가 있는 한은 미국에게 상당히 공손해지고 순종적이고 복종적일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익들이 헌법 개정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헌법 개정에서 제대로 된 군대를 가져야지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셔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옳은 얘기일 수도 있죠. 현재 모습은 너무나 미국에게 복종적이고 순종적이고 어떨 때는 좋게 평가 안 하면 미국의 푸들이다. 옛날에 영국의 어떤 총리가 너무나 미국에 순종적이니까 미국의 푸들이라는 얘기 들었듯이 일본은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죠. 그래서 미일 관계가 좋은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사실 폐허가 됐어요. 전국토가 공습이라는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도쿄는 거의 다 초토화됐다고 얘기하고 합격에 초토화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 표현하는 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의 상황은 불이 난 들판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일본이 제2의 경제대국으로 되는데 45년 그렇게 되고 나서 60년 중반 때 도쿄 올림픽 거치면서 선진국으로 들어섰다. 자, 그러면 몇 년입니까? 55, 65, 20년 만에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들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20년 만에 일본은 완전히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미국의 도움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준 부분도 있지만 한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쓰이는 무기들 이것들 대부분 다 미국에다가 수주를 줘서 미국에서 다 무기를 만들고 하니까 달러가 쏟아져 들었죠. 하늘에서 달러가 쏟아져 들었죠. 자본이 있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치를 만큼의 그 중공업에 대한 기술력은 있었죠. 그 기술과 자본이 합쳐져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냉전 시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빨리 크기를 바란 거예요. 빨리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바란 거예요. 그래서 대륙의 붉은 세력으로부터 그걸 지킬 수 있는 불침 항모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시장을 마음껏 오픈시켜준 거예요. 그 일본 입장에서는 자본 있죠, 기술력 있죠, 제품 만드는 시장도 이거 땅 짓고 헤엄친 거죠. 그 20년 만에 그냥 그렇게 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고마움이 굉장히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반도체가 80년대 피크를 이뤘죠. 일본이 엄청나게 그때도 이제 70년대 초기에 반도체 기술을 인수받는 건 다 미국의 기술이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초기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반도체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본의
그 모노즈쿠리 소위 말 장인정신 이게 이제 그게 전문국이 되면서 반도체 제조 기술력이 급성장하면서 일본이 호황을 이제 누렸던 거죠. 그때 일본은 이제 전기 전자제품도 아주 막 그 대호황이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있으니까 반도체는 뭐 만들면은 뭐 장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성장했는데 86년도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 맺어지고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 반도체에다가 관세를 100% 매겼어요. 관세를 100% 매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좀 위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큰 영향 없이 계속 가니까 5년 후에 91년도에 다 제2차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어요. 근데 그 반도체 협정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사용량의 20%는 외국 제품을 사용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본의 하나의 족쇄가 되기도 하고 프레시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본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분명히 영향은 있지만 아까 더 중요했던 게 뭡니까? 너무나 기술 집약적으로 너무나 기술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못 만들어내는 이게 기술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문제도 굉장히 강했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트렌드를 못 읽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였다 살렸다 죽인 거죠. 그러다 지금 다시 이제 일본을 살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최근에 일본의 반도체가 막 정부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부흥을 노리고 있죠. 이게 미국의 의사도 많이 이제 반영됐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 일본의 반도체를 얘기할 때 뭐 TSMC를 유치했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많이 하니까 핵심적으로 라피다스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라피다스는 일본이 이제 최근에 다시 해보고자 하는 파운드리잖아요. 과거에 일본에 파운드리 있었지만 다 이제 쇠퇴해버리고 다 넘어가버리고 정리해버리고 그랬다가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로 시작해야겠다. 하고 시작하는 게 라피다스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 정부가 이 라피다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IBM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이 온 게 지금 현재 라피다스의 회장, 사장 특히 회장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2나노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습득했는데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 줄 테니까 양산할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반도체 종사해 왔던 사람들이 회한이 많겠죠. 옛날에 정말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의 반도체를 다 말아먹고 그런데 대만 잘 나가지요. 한국 잘 나가지요. 미국도 뭐 나름대로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참 뭐랄까 찹차게 했었겠죠. 당연히. 그러던 차에 그런 연락이 오니까 그 바람 빠졌던 풍선에 바람 들어온 같이 완전히 이제 신이 났어. 대기업들 찾아가서 상담하고 정부 찾아가서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게 대기업 토요타 자동차, 덴소, 소니그룹, 기옥시아, NEC, NTT, 소프트뱅크 일본에 다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이잖아요. 여기 7군데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참석해서 같이 하자. 저것이 대형 은행, 3대 은행 중에 하나 은행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출자를 한 게 10억엔씩 70억엔 7개 대기업이 70억엔 하고 은행이 3억엔 73억엔을 돈을 냈어요. 근데 라피다스 제대로 공장에서 양산까지 하려고 하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되냐 5조엔을 해요. 5조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73억엔이 그쳤어요. 참새 눈물만큼 돈을 지금 대기업에서 냈다. 지금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일본 정부가 대기업이 이렇게 돈을 안 내니까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700억엔을 처음에 냈어요. 2021년도에.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얼마를 더 냈느냐 2600억을 더 냈어요. 정부가 낸 거예요. 대기업은 10억엔씩 내고 그 뒤로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거의 5,900억 가까이. 그리고 합해서 한 1억엔 가까이 정부에서 내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누구 회사일까요? 정부 회사고. 그럼 이 대기업들, 이 이름 올린 이 기업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기업들은 뭐지? 처음에 라피다스는 일본의 기란석 같은 대기업들 8개가 같이 출발했는데 실제로 돈 내는 거는 안 내요, 이 사람들. 왜 안 내느냐? 성공할 확률이 별로 안 보인다. 그죠? 저게 될까? 괜히 쓸데없는 돈 낭비할 사기업은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 돈은 뭡니까? 세금이잖아요. 세금은요, 이렇게 일하다가 다 날려버려도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어요, 그 전에. 일본의 반도체 문제. 그래서 옛날에 정부가 나서서 많은 세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패로 나갔다고. 거기에 대한 나쁜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가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결국 세금 낭비, 나중에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내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 그 다음에 쇠락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얘기하면은 한국도 긴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댓글들에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던 일본이 저러면은 우리라고 안 그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누구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쇠퇴되어가는 어떤 풍경들을 이렇게 그리고 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뭐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뭔 생각이 드느냐 일본도 저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나는 그런 기회가 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어렵고 뭐 힘들고 옛날에 일본이 아니다 쇠락해 가니까 뭐 박수 짝짝짝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현재 일본의 모습을 정확히 보자 우리가.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방금 이제 질문이 정확히 그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주 적절한 질문이고 타당한 질문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은 일본을 보면서 타산지책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배울 건 또 뭐냐?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해 보면은 일본한테 지금 우리가 당장 배워야 될 부분은 그 노령화 사회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 건가? 그걸 일본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다 겪어오고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연구를 하면은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지금 계획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노예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은 일본은 가계 자산 중에서 이 노년층이 60, 70%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이 한참 경제 활동할 때가 피크였잖아요. 그때 돈을 많이 벌어서 잘 관리를 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장롱속 예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다 투자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노인 복지가 우리보다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 기반이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지금 60, 70대 세대는 어떠냐? 자식 키우느라고 자식한테 모든 걸 간설게 다 빼줬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혼하게 되면은 마지막 뭐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일본에는 이런 게 없어요. 집은 니들 알아서 해. 돈도 뭐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결혼하면 이제 남남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자주 독립이.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한번 배울 부분도 있죠. 우리는 뭐 출가시킬 때까지 뭐 모든 애프터 서비스를 부모가 다 한다는 게 이거는 한국의 특이한 형태예요. 뭐 중국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과연 이럴까?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서구하고 좀 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니까 한국의 노년층은 자산이 없어요. 다 자녀한테 다 물려주거나 그게 투자해버리고 내가 좀 못 먹고 헐벗더라도 자식한테 이런 마인드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60, 70대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노인 푸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더 노인 복지에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고민해야 되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석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노년 복지라든가 노년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이거는 일본한테서 우리가 배우고 어떤 힌트를 아이디어를 얻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일 관계에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미일 공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 지금 현재. 한미일 공조를 하게 되면은 한 몸 같이 뭐 굉장히 뭔가 협조가 잘 되고 똘똘 뭉쳐가지고 뭘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의 여러 가지 법들이라든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거의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바이든이라고 안 그런 줄 아세요?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요 다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내면은 바이든은 노골적으로 안 하고 살짝 돌려서 그러는 거고 트럼프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그럼 결국 뭐냐? 사실은 각자 도생이 전 세계가 보면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러면 자 미국도 그런데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한국하고 협력해온 역사도 물론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수직적인 사회였어요. 일본이 어느 정도 뭐 시혜를 베푼다는 차원에서 해준다거나 우리가 뭐 필요해서 고개를 숙여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게 결국 건전한 관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일 관계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응어리도 있고 아직도 많은 부분이 지난번에 뭐 노즈펜 얘기도 있었고 뭐 굉장히 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몇 년 이른다고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밑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요.
그럼 결국 뭐냐? 한국과 일본은 협력할 수 있느냐? 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면은 예를 들면 가전제품, 내가 옛날에 일본에 유학할 때 일본의 가전제품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훌륭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으로 다 넘어왔어요. 반도체 어떻습니까? 반도체도 메모리가 사실은 일본의 메모리 이거예요. 저 시스템 반도체는 관계 없어요. 사실은 한국하고 관계. 이 일본이 그 당시에도 압도적이었던 게 메모리였는데 요 메모리가 지금 한국으로 그대로 넘어와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업. 조선업도 지금 과거에는 일본이 조선업이 당연히 일본이 압도적이었죠. 그 섬나라잖아요. 바다 접하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 배 만드는 거는 섬나라인 일본이 훨씬 더 앞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배 만드는 LNG선이라든가 뭐 암모니아 수송선이라든가 고부가 같이 나오는 배는 한국이 8, 90%를 그냥 싹쓸이 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요즘 소식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대학에서 조선학과도 사라져버렸어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다 어떻게 일본에서 잘하던 게 한국으로 다 넘어와 버린 거야. 그럼 뭘 말하느냐? 한국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서로 경쟁되거나 경쟁돼서 경쟁에 관계에 있던 그 기업들은 다 한국으로 다 넘어와 버려요. 이게 압도적으로 한국이 강해져 버린 거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문화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일본 문화를 개방한다. 그랬을 때 난리가 났었죠. 이 개방하면은 한국 문화 초토화된다. 근데 개방하고 나서 별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어때요? 오히려 더 한국 문화가 지금 일본을 침투하고 있죠. 문화조차도 한국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K-뷰티, 뷰티는 일본의 화장품 얼마나 좋았습니까 옛날에. 지금 한국 화장품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어요. 일본 음식 얼마나 맛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K푸드가요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거는 다 옛날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면서 역전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 그게 협력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일본의 경쟁이 있던 어떤 것들이 한국으로 넘어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참 많이 미울 거예요. 옛날에 반도체가 그랬거든요. 반도체는 삼성을 끼워줬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정부 보조금을 주면서 그때 10개 전기 종합 상사가 뭔가 컨소시엄을 할 때에 그때 삼성을 끼워줬어요. 그때 반발이 있었죠. 몇 군데서. 그런데 삼성하고 깊은 관계에 있었던 그 기업에서 뭐 삼성 정도 하나 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뭐 별거 아니다. 쟤들은 머리가 나빠서 기술 가르쳐줘도 우린 못 따라와. 그게 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삼성이 이 전체 일본의 전자 종합 상사 전체 매출액 다 합친 것보다도 삼성 하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다 뺏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하고 협력하고 싶겠어요? 기술 뭘 개발하잖아요. 일본이 기술 개발하면 상품화하고 돈 버는 건 한국이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협력이 참 힘들어요. 일본에서 특히 한국하고 협력하고 싶으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지금 반도체하고 일본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겠잖아요. 이거는 서로 경쟁이 아니잖아요. 서로 보완제예요. 삼성은 완제품을 만드는 거고 칩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는 일본에서 조달하고 이게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소재 세계 수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그게 왕창 깨져버린 거죠. 그 뒤로 조금 복원됐다 그러지만 그게 앙금이 쉽게 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협력 관계였는데 이조차도 아베 총리가 다 금각이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지금 협력할 만한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은 과거에 한국보다 항상 모든 게 앞서 있다고 자부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건 다 한국에 넘어가고 한국한테 밀리고 이러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한일 역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설명을 좀 했었는데 그거는 일본에서도 어떤 분석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일 관계에 힘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내가 여러 가지 했잖아요. 힘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는 패권 국가가 그 도전하는 세력이 자기를 따라잡고 능가하려고 할 경우에 그걸 주저앉히려고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주저앉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행위가 그게 투키디데스 함정의 아주 뭐 적절한 예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미중 관계에서 보이는 그런 그 하나의 투키디데스 함정적인 그 메커니즘이 한일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사실은 한 1세기 넘게 뭐 압도적으로 한국을 리드해왔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뭐 갑의 위치에서 행동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그 힘의 역학 관계가 변하고 있고
지금은 수평 관계라 그래요. 근데 뭐잖아, 나는 이게 뒤바뀔 거라고. 이게 역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내가 쓴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기 전에 한국을 주저앉히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게 바로 투키디데스 합리. 그건 역사 속에서 나온 거. 미중 관계를 보면 정확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일본에도 그런 마인드가 있대. 좋게 안 봐요, 한국을. 그러니까 한국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음보다는 한국이 더 이상 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알아요? G7에 한국을 뭐 G9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한국과 호주를 G9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고 전 세계가 어느 정도는 한국의 지금 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세로 볼 때 지금 국제사회 문제를 한국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G9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근데 가장 반대하는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하느냐?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계속 자기 아래에 있어주기를 바라지 같이 협력해가지고 더 크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일 관계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협력 관계가 되게 어렵다. 그 부분을 꼭 우리 국민들이 아시기를 바란다. 그냥 이상적으로 한일 관계 협력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논리가 이거는 역사 속에서 하나의 법칙적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싸우지 않고 협력해서 잘 살면은 얼마나 좋아요. 무역도 서로 잘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제 싼 제품을 사면은 훨씬 더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일본 중국 제품들 다 이렇게 차단해 놓고 거기다 관세 매겨 버리면은 비싼 가격에 사야 되잖아. 불편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문제는 뭐냐?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패권이 뒤엎일 거 아니에요. 패권이 넘어가는 순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이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경제적 이득 같은 게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의 조그마한 그 파이 그걸 좋아서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 모든 걸 다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본이 지금 그런 형국인 거예요. 한국을 바라보면은 한국하고 과거에 아까 내가 예를 든 게 정확하게 삼성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때 10개 전기 종합 상사가 일본에 그때 엄청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컨소시엄에 일본 정부가 거기 들어와서 같이 뭘 하자는데 삼성을 끼워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같이 하자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삼성한테 다 넘어가고 삼성한테 다 빼고 그래가지고 그때 삼성하고 협력하고 삼성에게 많은 나름대로 이 호의를 갖고 베풀었던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별로. 삼성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제가 이제 요즘 뭐 많이 영상에 나오고 해서 일본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이제 많이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결국 그 일본을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실정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과거에 그렇게 찬란했던 일본이 현재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을까? 그 원인이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 하나의 경계심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의 타산 지식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좀 유념하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특히 일본의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면은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한국은 더 심하다. 한국의 상황이 더 열악한데 무슨 남의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는 그 초딩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를 돌아보는 하나의 자료가 되고, 그게 방금 얘기했듯이 타산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또 배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창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뭐 자양분을 삼자,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꼭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한일역전 TV라는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구독자가 아주 부지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와 주셔서 제가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최근에는 좀 더 정열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